네, 안녕하세요. NDA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정부에서 강력한 그 9.13 대책 발표를 한 이후로 근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13 대책 이후로 그 시장은 그 많은 관망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9.13 대책 이후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9.13 대책 대응 방안, 그래서 어디를 살까요? 매수를 못하신 분들, 혹은 앞으로 이제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 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될 건지, 매수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아이디어, 팁, 뭐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V3 대책 굉장히 부동산 종합 패키지죠. 강력한 부동산 대책 문재 정부 들어가지고 많은 대책들을 내놓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지만 그런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뭐 늘리면 좋겠지만 또 오히려 또 뭐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뭐 잘못 팔아가지고 또 이제 세금도 많이 내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도 써놨죠.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고 또 내가 아는 만큼만 얻을 수 있다. 오늘의 좀 그 좋은 표현을 제가 여기다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그 부동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진 이후로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잠시라도 이제 한눈을 팔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흐름들을 놓치게 되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그 9.13 대책 이후로 또 추가적인 대응 방안들을, 대책들을 많이 내놨죠.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그 정부의 발표 자료들, 그리고 그 언론 기사들, 그다음에 카페의 내용들, 블로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제 나름의 인사이트, 주관을 좀 세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사실 그런 일환으로 제가 이제 느꼈던 바들을 종합해가지고 향후에 부동산이 어떻게 전개될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의 동영상에 제가 이제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규제 지역에 강력한 세금 및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러한 그 억눌린 수요들이 어디로 전개가 될까요? 자, 이런 그 서울을 필두로 한 그 규제 지역의 이런 집값에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죠. 강력한 세금 정책들, 종부세 강화, 그 다음에 또 양도세, 또 이제 중간은 뭐 이전부터 돼 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지금 뭐 무주택자 분들에게만 이제 대출이 되는 상황이고, 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아니고서는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졌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에서의 대출은 제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9.13 대책은 이제 과거에 8.2 대책을 이제 뭐 버금가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고 8.2 대책은 뭐 한 달 전후로 해서 한 달 이후에 금세 반등을 했었는데 자 이번 그 정책은 규제 지역에 주는 영향이 좀 오래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9.13 대책의 영향으로 이런 이제 서울 집값 흐름을 좀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입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그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다가 뭐 2월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죠. 그러다가 7월 달에 이제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저런 그 개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리거 영향을 했었는데 그거는 일부분이었었던 것 같고 그걸로 이제 촉발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7월부터 해서 서울 집값이 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단기간에 0.45% 이상까지 이제 급등을 한 상황이라서 이런 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또 9월 13일 날 강력한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죠. 그 유례 없이 강력한 이런 그 세금 정책, 그다음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바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주간은 이제 급격하게 이러한 그 변동률이 떨어진 거예요. 상승률이 떨어진 거고 지금 뭐 0.1%만 보더라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5주 연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글쎄요,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급매물도 많이 출현을 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도 사실 온도차가 있죠. 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많이 안 되고 있고 급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으나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서울에서도 이제 좀 나름 덜 오른 지역들,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이런 지역들, 금천구, 뭐 중랑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예,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서울 전체가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수요들은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서울을 누르다 보니 이러한 수요들이 주변 지역으로 지금 흩어지고 있죠. 예, 주변 지역으로, 주변 지역의 풍선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풍선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전에 동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9.13 대책 이후로의 그 수도권 지역, 예, 경기도 지역의 주간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매매 변동률입니다. 제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가지고 좀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9.13 대책 이후로 한 3주간은 상승폭이 축소가 됐죠. 예, 서울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10월 1일 주차 기점으로 해서 반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 반등폭은 과거의 흐름을 볼 때 올해 초부터 7월 달까지는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모습을 나타냈네요. 변동률 봤었을 때. 예. 경기도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인구가 1100만 이상의 인구가 지금 모여 있는 굉장히 큰 지역이죠. 경기도가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잘게 쪼개서 봐야지만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서울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수도권 핵심지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수도권, 그 광활한 수도권에서, 광활한까지는 좀 그렇지만 넓은 그 수도권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내가 그렇다면 접근을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던 실거주를 하던 어느 지역을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쉽게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또 언제 이렇게 또 이런 그 오름과 내림폭이 심하면 부동산에 별 관심을 안 가지셨던, 혹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죠. 예, 두려움이 크고, 내가 뭐 이때 들어가야 되는 건지, 혹은 기다려야 되는지, 뭐 더 떨어지겠지, 이러한 수많은 불안함, 두려움이 마음속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함들을 해소를 하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겠다. 다시 한번 요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불안함들이 자신감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실거주를 위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투자자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그 생각이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가져와 봤습니다. 예. 10월 11일자 목요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하게 이제 공급만으로는 이런 집값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만 할 경우에 비난의 목소리가 많죠. 단순히 뭐 수도권을 베드타운으로만 볼 것이냐. 지금 서울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서울에 필요한 공급은 안 하고, 가뜩이나 지금 뭐 미분양도 많고, 미분양이 있는 지역들이 있죠. 경기도 수도권 내에. 그런 지역에 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서 뭐 수도권을 뭘로 보는 거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을 필두로 한 이 그 양극화 현상, 서울은 지금 집값이 엄청 많이 오르고 있고, 지방은 지금 완전 빙하기죠. 냉각, 그 한겨울인데, 그 초양극화 상황에서 지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자, 서울은 더 이상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방법은 이제 수도권의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단순하게 공급량만을 늘리면 또 다른 안 좋은 목소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자, 해결 방안으로는 이제 뭐 제3기 신도시를 공급을 하면서 이런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함께 넣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통망을 확충을 시켜줌으로써, 그러면 이제 인프라가 좋아지고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이제 그 서울 수요가 많이 분산이 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지금 제3기 신도시가 발표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더불어서 이런 그 광역교통망 계획도 같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이제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신도시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 지역의 주택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게 큰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제 TF를 운영을 해서 지금 2기 신도시 등의 이제 수도권 교통 상황을 면밀히 평가해서 자, 광역철도, GTX 등, 자, 이게 중요하죠. 광역철도 등 및 이제 도로, BRT, 그다음에 M버스, 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수도권 광역교통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연말에 같이 이제 그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도 내고 뭐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차례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뭐 언론에서도 이렇게 냈죠. 자, 뭐 김현미 장관 수도권 택지 발표 시 교통대책도 포함할 것이다. 자, 이제 과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교통망까지 같이 마련이 안 됐었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자, 그래서 그 오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 광역 교통망 주변 지역을 눈여겨보자. 관심 있게 봐야겠죠. 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들이 이제 GTX A, B, C 가 지나가는 지역들, 역세권 주변으로 봐야겠죠. 뭐 GTX A는 뭐 지금 현재 가장 그 파란색으로 해야겠네요. 뭐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이걸 녹색으로 할까요? 그린 라이트. 그 다음에 BC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발표가 안 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뭐 되더라도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앞서고 불안감이 앞서다 보니까 지금 뭐 투자할 지역들이 눈에 보이는데 들어갈 지역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 이제 자신감이 없고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자, 지금 뭐 GTX-C 뭐 예비 타당성 중에 있죠. 뭐 B도 예비 타당성이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빨간색이 제가 볼 때는 파란색으로 바뀌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GTX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이해 그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의지한 대로 뭐 흘러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면 뭐 GTX-A 같은 경우에도 그 북한산 지역에 지금 뭐 터널을 북한산 지역 이제 밑으로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그 환경 훼손 문제, 교통 영향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환경 단체 목소리도 반대의 목소리도 높고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뭐 적네, 뭐 요금이 더 비싸질 수도 있네, 뭐 그런 얘기가 이곳저곳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뭐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이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뭐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사실 정부의 신뢰성이 이제 부동산 관리 정책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신뢰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뭐 수많은 대책들을 내놔서 뭐 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집값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교통 대책들이 좀 제대로 계획한 대로 실현이 돼서 이런 그 집값 안정화 이 단기간에 사실 급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무주택자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것은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게 집값이 오르는 것이 그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렇게 뭐 불필요하게 이러한 복잡한 정책들을 낼 필요도 없고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더 이제 첨언을 드리면 정부가 이제 인위적으로 정부의 그 나름의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신념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에 너무 이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들 인위적으로 이제 누르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규제 지역을 눌러버리다 보니까
예, 규제 지역을 이렇게 세게 눌러버리면 반작용으로 풍선 효과로 수도권 지역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수도권 지역을 눌러버리면 자 그러면 또 인지역을 세게 누를 수도 있죠. 수도권 일부 지역 또 급등한 지역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조정 지역이라는 그런 또 뚜껑으로 눌러버리고 있고 그래서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는 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좀 그 혼란스러운 시대 좀 예측이 잘 안 되는 시기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를 사야 될까요? 어디를 사야 할까요? 라는 의구심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특히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구매를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사야 될까요? 서울 집값은 많이 올랐고 자, 이제 수도권으로 자연히 좀 여력이 안 될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세 부담이 굉장히 크죠. 지금 서울이 이제 많이 집값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지역에서 이제 종부세 대상되는 그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 2020년도 전에 팔아야 되죠. 2020년도 전에 팔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자 오랫동안에 내가 이제 1주택자인데 오랫동안에 그 시세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마냥 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이후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30%까지밖에 되지가 않죠. 최장 15년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맥스로 받을 수 있는 건 30% 공제입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 전에 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80%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불상 대책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 굉장히 뭐 그거를 언급을 해드려야겠네요. 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를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 고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을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1주택자는 거주 기간 요건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해줬는데요. 자, 앞으로는 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장특 공제를 최대 80% 적용을 하고요. 만약에 그 2년 미만 거주할 경우에는 일반 장특 공제는 15년 최대 15년 30%까지만 적용을 해주겠다.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실거주를 하시는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서울에 집이 있으신 분들 근데 내가 이제 비거주를 만약에 못한다 라고 하면 2020년도 전에 근데 이제 그동안에 좀 그 양도 차익이 크다라고 하면 2020년도 전에 그 매도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매도를 하고 어디로 갈아타야 될지 그런 갈아타는 수요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서울은 이제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출 규제도 이제 해놨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실수요자가 아니고서는 사실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 잠깐 다른 얘기를 또 했는데 자 그래서 어디를 사야 할까요? 라고 한다면 자 광역교통망 주변 지역을 눈여겨보시라. 우선적으로 GTX ABC 역세권 주변 지역 수도권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신분당선 연장이 되는 지역들 있죠. 수도권 내에. 경기 남부 지역을 보면, 자, 신분당선 이제 광교 이후 지역.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광교에서 이제 수원, 호매실까지 이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연장 안에 대해서 뭐 예비 타당성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고, 자, 그런 그 주변 지역들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 화서역 주변 지역이 되겠네요. 화서역 주변 지역들. 사실 이 지역들이 수원에 뭐 뒷부분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장안구 지역입니다. 장안구 지역. 이쪽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반등을 하고 있죠. 이런 지역을 눈여겨보셔야겠다. 그 다음에 신안산선.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지역. 뭐, 안산, 시흥, 그 다음에 여의도 쪽. 자, 그렇지만 요쪽은 지금 그 안산, 시흥 지역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있긴 한데, 그 공급 물량이 이제 해소되는 시점을 좀 잘 보시고, 사실 지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시면 뭐 싸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오랜 기간을 버틸 여력이 안 되시거나 뭐 시간도 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 이런 오르기 직전에 들어가시겠다라고 하시면 그 공급 물량이 해소되는 걸 잘 보시고 그때 들어가시는 게 낫겠다. 다음으로 이제 인덕원 동탄선 그 역세권 주변 지역이죠.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지역은 그 동탄 1신도시에 이 인덕원 역이 생기는 인덕원 동탄선 그 역세권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게 주간 매매 변동률인데 이걸 보시면 자, 화성을 이제 뭉뚱그려 나와 있죠. 근데 화성은 그 동탄 1신도시, 2신도시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동탄 신도시 주변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는데,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요 최근에 반등의 흐름을 리딩하는 지역은 동탄 1신도시입니다. 동탄 1신도시. 자, 왜냐? 인덕원 동탄선, 역세권 주변 지역인데요. 이 인덕원 동탄선이 이제 동탄역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동탄 1신도시에도 이제 역이 생기는데 그 주변 지역들이 최근에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월곶 판교선, 요쪽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월곶 판교선이 지나가는 지역들, 요게 사실, 요거는 이제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요것도 눈여겨보시고, 이제 호재가 어느 정도 가시가 되는 시점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사항들이죠.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자, 중요한 건 이제 타이밍이죠, 타이밍이죠. 만약에 이제 그동안에 이런 그 상승의 흐름에서 내가 타이밍을 놓쳤다. 이때 들어갈 시기를 놓쳤다라고 하면 또 이제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타이밍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이런 뭐 과거에 이미 지나간 그 과거의 역사를 볼 때, 히스토리를 볼 때, 뭐 그때를 보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때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지만 미래는 뭐 신의 영역이죠. 미래에 대해서 자, 우리 같은 그 미생들이 어떻게 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략적인 뭐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어느 정도의 흐름은 나타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리스크 없이 뭐 투자를 하면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리스크가 높은 것일수록 이러한 그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없는 거는 뭐 거의 뭐 은행에 예금하는 정도 수준 그때. 근데 그거는 뭐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죠. 근데 투자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남들과 반대로 해야지만, 남들과 반대로 해야지만, 그렇게 그 돈을 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들과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을 해야겠죠. 자,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알아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자신감 좀 더 갖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경기도 그 부동산 포털에서 거래량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올해 9월 달과 작년 9월 달에 거래량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 올해 9월 달 어떤 의미가 있나요? 9.13 대책이 포함된 달이죠. 9.13 대책 전후로 해서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 작년과는 뭐가 다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의 그 시사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9월 달에는 추석 연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9월 30일 이 주간에 추석 연휴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 주간은 오히려 까먹었습니다. 거래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 측면에서 손해가 봤는데, 작년에는 자, 10월 1일 이후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평범한 주차라고 보시고 평범한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 포함된 요 구간 때문에 거래량은 좀 손해를 본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차이를 보면 어떤가요? 작년에는 17,000여 건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자, 올해는 24,000여 건. 자, 뭐 정확하게 본다라고 하면 6,232건이 더 거래가 됐습니다. 상승률로 보자, 그 증가율로 보자라고 하면 35%. 자, 올해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9.13 대책에 강력한 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9월 달도 봐야 되겠고 10월 달도 봐야 되겠죠. 자,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는, 자, 서울 지역을 많이 누르다 보니 수도권으로 이러한 그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수치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이런 그 거래량들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일까요? 뭐 경기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뭐 성남시, 과천시, 뭐 그다음에 남양주시, 그다음에 뭐 용인시, 김포시, 파주시, 뭐 일산시,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뭐 의정부시, 그다음에 뭐 양주시, 뭐 평택시까지 뭐 제가 다 언급을 못하겠죠. 뭐 오산시도 있고, 그다음에 안성시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시도 있네요. 광주시. 경기도에 이제 수많은 그 시군구가 있고, 자, 그 중에서 자, 이걸 통으로 보면 인사이트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인사이트를 찾기는 쉽지가 않은데, 자, 그러한 그 넓은 경기도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눈에 띄는지를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딸내미가 지금 뭐가 좋은지 자 수원 같은 경우에 그 3개월간의 그 매매 변동률 흐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보시면 요 오렌지색이 예, 수원 장안구, 회색이 팔달구, 노란색이 영통구입니다. 자, 보시면 자, 팔달구가 눈에 띄죠, 우선적으로. 예, 우선적으로 눈에 띄고, 자, 영통구가 이제 최근에 예, 7월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다가 좀 들쭉날쭉하죠. 그런데 영통구는 광교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 예, 광교 신도시가 최근에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그 9.13 대책 때 예,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됐죠. 포함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예, 그 광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통구가 이렇게 좀 하락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팔달구하고 영통구는 예, 규제 지역이 아니죠. 예,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규제 청정 지역이죠. 예, 수도권 내에서 그런 상황인데, 자, 팔달구를 보겠습니다. 팔달구는 예, 요 8월 달에 한번 팍 뛰었습니다. 0.77% 주간 변동률. 그동안에 저기 조용하다가 한번 그때 올랐다가 또 이게 상승을 했는데, 자,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수월의 이제 구도심이고 오래된 납부된 지역인데, 자, 이 지역은 이제 재개발 이슈가 가장 메인입니다. 예, 재개발 건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이제 급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비교를 하시면 이제 경기도 내에 이제 광명시도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런 그 재건축 재건축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했었죠. 예. 그런 걸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확 상승을 했었고, 자, 이제 최근에 다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반등의 모습, 반등이라기보다는 예,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수원 지역 내에서 예, 팔달구. 자, 다음으로 장안구죠, 장안구. 예, 장안구 하면 이제 정자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 이제 수원 내에서도 이제 이전에 지었던 이제 택지 지구들이 있는데, 이쪽도 나름 이제 구획 정리가 잘 돼가지고 수원에서도 예, 나름의 입지 좋은 지역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뭐 학군도 많이 이제 안정화되어 있고, 뭐 학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환경도 좋고, 예, 주거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제 교통도 편리한 상황인데, 단 이제 아쉬운 점이 이제 아파트가 오래됐다라는 거죠. 거의 2000년도 예, 2000년도 이제쯤에 이제 저도 이제 요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한 아파트가 있는데 2000년도 이제 전후로 된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좀 낡아 있는데 그게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화서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좀 이제 많은 뉴스거리를 만들었는데, 화서 푸르지오, 예, 그쪽에 이제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죠. 왜냐하면 이 장안구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공급이 없어갖고, 이제 화서 푸르지오가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뭐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자극을 줘서 왜냐면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만 있다 보니 이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화서 푸르지오 주변에 대유평 지구에 그쪽에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옵니다. 예, 스타필드 이제 복합 상권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이제 트래픽이 많이 모아지겠죠. 몰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서역으로의 신분당선 연장 가능성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안구 쪽
예, 그 화서역 주변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호메실 지구 그쪽에 이제 새 아파트 공급이 많다 보니까,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장안구 쪽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마치 그 동탄 이신도시의 공급 물량이 많아서 동탄 이신도시가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까지 이러한 그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런 그 장안구 쪽에도 그 이제 호메실 지구의 이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 및 이제 매매가 상당 기간 동안 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화서 푸르지오를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그 변화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예, 화서 푸르지오 이제 새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서 스타필드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변화가 없다가 이러한 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트래픽이 많아지면, 자, 그 신분당선 연장 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교통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예비 타당성을 받기가 예비 타당성 그 BC죠, BC. 여기서 B는 베네핏이고 C는 이제 코스트인데, 비용 대비 편익성.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몰리면 이렇게 뭐 ROI라고 하죠. 이제 ROI가 나오니까, 예, BC가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예비 타당성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보시고 최근에 많이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단순히 요 이제 그 매매 변동률뿐만 아니라 예, 거래량 측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작년 동월 대비 예, 올해 9월달 거래량 증가는 626건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한 40% 증가를 한 상황인데, 자, 그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죠. 자, 보시면 일단 장안구부터 좀 보겠습니다. 장안구가 작년 동월에 한 뭐 50에서 70 이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주간 거래량이. 자, 그런데 올해는 자 80에서 100 140까지 보이죠? 거의 뭐 50이랑 비교하면 거의 뭐 2배 이상이죠. 그 다음에 추석 연휴가 껴있는 지역에도 예, 55를 나타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뭐 실거주도 많이 자, 근데 그 실거주도 그렇고 뭐 투자 수요도 하여튼 이러한 수요들이 붙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달구 한번 보겠습니다. 8달구 작년에 43, 47, 55, 52, 36. 자, 올해 50, 86, 63, 39, 74. 야, 86, 74. 여기 눈에 띄네요. 자, 영통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통도 작년에 9월달 평이했습니다. 한 뭐 80에서 100 초반 전후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자, 올해는 거의 뭐 150에서 200 사이네요. 예, 9.13 추석 연휴에도 155건, 추석 연휴 전에는 232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제 요걸 좀 더 쪼개 봐야 되는데, 영통구에서도 자, 광교 쪽, 그 다음에 기존 영통, 예, 구 영통 지역, 예, 그 영통도 굉장히 뭐 그러니까 구 영통 같은 경우에 구 영통 하면 좀 그런가요? 오리지널 영통, 예, 영통 같은 경우에 오래전에 택지가 조성이 됐고 굉장히 여기도 이제 신도시급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죠. 살기가 굉장히 좋고 학군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요 이제 영통구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뭐 고급 일자리, 그 다음에 학군, 자연환경 그런 측면에서 영통구도 굉장히 실수요자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투자 수요도 많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리 남양주 지역. 예. 자, 구리 남양주 하면 이제 그 경기도 이제 동쪽 지역인데, 예, 서울의 동편이죠. 예, 중랑구, 우측, 뭐 광진구, 예, 그다음에 그 송파구 이제 위로 보이는 지역들, 예. 그러니까 구리 남양주에서 서울의 이제 그 동부 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구리 남양주 쪽에 이제 그 택지 지구들, 예, 새 아파트 공급이 많기 때문에, 예, 서울의 그 높은 집값을 견디지 못해서 일로 넘어가시는 수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쪽에 이제 서울의 이제 동쪽에 전세 살 돈으로 이제 구리 남양주에 집을 사시는 분들, 혹은 서울의 전세가 너무 비싸서 이제 구리 남양주 쪽에 이제 전세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중랑구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리랑 이제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리 남양주에 이제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지역이죠.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이 이제 중랑구입니다. 예. 자, 구리 남양주는 9.13 대책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꾸준한 견조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 예, 뭐 다산 신도시도 있고 별내 신도시도 있죠. 또 평내 호평지구. 자, 별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8호선 연장이 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남양주, 예, 그리고 또 이제 GTX가 이제 생기는, GTXB가 지나가는 지역이죠. GTXB가 이제 별내 지나서 그다음에 평내 호평, 그다음에 마호까지 이제 연장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이러한 광역교통망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만약에 그 집을 사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 이 지역에서도 저평가된 지역을 잘 눈여겨 보셔야겠죠. 자, 그렇지만 이미 이제 구리 남양주 쪽에서 뭐 구리나 남양주는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라서 집값이 뭐 이제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양주에 이제 다산신도시도 가보고 별내도 가봤는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뭐 지금 상황에서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주변 지역, 뭐 평내 호평이나 이런 쪽에도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평내 호평에 보면 그 GTX 평내 호평역 주변 지역을 한번, 예, 만약에 실수요나 이제 뭐 그 전세는 이제 그 다산이나 별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싸니까 현재로서는. 근데 8시 반에 나가야 돼. 알았어. 지금 딸내미가 지금 중간에 인터뷰 들어가가지고 빨리 가야겠네요. 예. 예, 그래서 예, 남양주 구리 쪽에 이제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구리의 거래량. 예, 전년 동월 대비 남양주 구리 합쳐서 40%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경기도 평균 대비 많은 상황이죠. 보시면 예, 남양주 구리, 예,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뭐 200 전후로 해서 거래가 됐던 것들이 한 250, 300까지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구리도 50 전후로 해서 이제 주간 거래가 됐던 것이 지금 뭐 60 이상, 뭐 100까지 지금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용인의 수지 기흥 쪽입니다. 예, 용인도 이제 그 규제 청정 지역이죠. 현재로서는. 예. 지금 뭐 수도권 내에서도 그런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편입된 지역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용인 지역은 아직까지 규제
청정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상대적으로 어, 예, 좋습니다. 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죠. 예. 자, 보시면, 예, 9.13 대책 이후에 예,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어, 예, 수지 같은 경우에, 예, 수지 같은 경우에, 9.13 대책 이후에, 예, 전후로 해서, 예, 1.34, 1.32 굉장히 상승이 높았었죠. 예, 그러다가, 예, 지금 0.64로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0.84.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죠. 예, 기흥도 마찬가지로 0.78. 예, 최근에 상승의 흐름이 무섭습니다. 예. 자, 기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성역, 이게 이제 그 GTX역이 생기고, 그 구성역 주변으로 용인 이제 플랫폼 시티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지도 이제 그 신분당선, 예, 이 지나가는 지역이죠. 예, 이러한 그 교통망뿐만 아니라, 예, 판교 테크노밸리의 그 일자리 수요를 이제 분당이나 판교에서 그 비싼 집값으로 인해서 넘어오는 수요들, 예, 수지 쪽으로 많이 넘어오죠.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아직까지 수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런 이제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단기간에 이쪽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이쪽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그 우려감도 드는 게 좀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 9월 대비 뭐 이제 8월, 9월, 뭐 10월 달도 한번 같이 보면 더 좋은데 제가 일단 9월 달만 뽑아봤습니다. 예, 9.13 대책 전후로 해서도 불구하고 예, 작년 동월에 1518 거래가 있던 것이 올해 9월에는 예, 3358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기흥하고 수지 다 합치면 무려 1800여 건이 더 이제 거래가 됐었고 120%의 거래량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수지 같은 경우에 150% 예,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몰린 거죠. 수지 같은 경우에 그 뭐 동천동, 풍덕천동, 그 다음에 상현동, 성복동 이런 지역들, 예, 그 중에서 이제 풍덕천동하고 이제 상현동, 이런 지역들에서 최근에 9시 전에 예은이 올 거야. 예, 이런 지역에 지금 예, 수요가 예, 많이 몰려서 지금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 수지 용인 지역은 제가 이전에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이전 동영상 제가 찍어놓은 거 한번 보시고 뭐 아마 그때쯤에 뭐 했었다라고 하면 뭐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뭐 생각은 당연히 드는데 뭐 사실 이제 과거에 했던 얘기를 뭐 미래에 와서 이제 뭐 와서 얘기하기는 뭐 사실 쉬운 거죠. 그렇지만 미래를 이제 제가 이제 현 시점에서 다시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또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고 자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뭐 다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오랜 과거의 그 히스토리 역사를 보면서 예, 미래에 대한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특히 이제 부동산의 주식과 다르게 이러한 그 전조들이 많이 보이죠. 예, 그 전조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부동산 쪽은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예, 지식이 쌓이다 보면 좀 더 상대적으로 쉽게 향후 미래의 부분에 대해 전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아니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변수들이 많죠.
그런 수많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부동산은 그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보면 어느 정도 뭐 감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힌트, 인사이트, 시사점이 모이다 보면 종합적으로 그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주 화성을 보겠습니다. 파주 화성. 파주와 화성을 같이 묶은 이유는, 자, 파주는 경기도 서북부 지역이고 화성은 경기도 남부 지역인데, 자,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모아놓은 이유는 그 GTX-A가 지나가는 지역이죠. 동탄 이신도시, 동탄역 부터 시작해서 그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 이 GTX-A가 연결이 되는 거고, 자, 동탄 같은 경우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주변 지역의 수요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의 공포로부터 지금 뭐 입주 물량의 공포는 옛날 얘기죠. 지금 그 회색 그래프를 보면 뭐 사람들이 뭐 화성 동탄 신도시 폭락할 거다 그런 얘기를 쉽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 나름의 또 저도 이제 나름 이제 그런 그 동탄 쪽에 좀 공부를 하고 나름의 좀 인사이트가